대만섬을 통일하겠다. 대만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핵을 포함한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겠다고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이제 겁박하려고 할 겁니다. 러시아하고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여기에 기갑, 기계화, 포병, 제한된 방공 역량, 정찰, 화생방이 같이 들어갑니다. 대만의 상륙 작전이 가능한 시기는 돌격 상륙할 수 있는 해안선이 있어요. 상륙할 수 있는 곳을 분석을 해보면 개전 당일, 그리고 전쟁 개전 후. 안녕하세요. 우리 초대석에 뉴전사에서 많이 보셨던 임철균 의원님을 모셨습니다. 박수. 요즘에 우리도 확실히 인맥이 넓어졌나 봐. 이제 이런저런. 아무튼 귀한 자리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아유,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무슨 말씀을. 제가 드디어 임용환 박사님의 후광을 등에 업고자 무슨 소리 이 자리에 나오게 됐습니다. 근데 나는 사실 진짜 군사 전문가는 아니잖아. 근데 정말 군사 전문가시고 전략 그런 게 표현 정확히 용어를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다. 군사 전략이죠. 군사 네. 전략 부분에 실제 실무 작업을 하는 전문가시니까 오늘 특별히 모시고 저한테 대만 얘기나 우크라이나 전쟁 얘기를 묻는 분이 많은데 저는 역사적이고 어떤 문화적인 배경으로 얘기하는 거고 실제로 전쟁이 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런 거는 요즘 생각해 보면은 한국 전쟁 때 거라면은 뭐 군인들이 보면은 장난치냐 그럴 수 있어서 어떻게 내가 흉내는 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 무기는 너무 복잡하고 잘 모르고 있어서 요즘 거는 정말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그래서 실제로 그런 일도 많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네네. 오늘은 특별히 지금 대만 침공 이야기가 많은데 대만 전쟁이 나느냐 안 나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만약 난다고 했을 때 실제로 어떤 식의 전투가 벌어지고 어떻게 전쟁이 진행되겠느냐 이런 가상 시나리오를 전문적으로 작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를 하시겠다고 하셔서 특별히 모셨습니다. 이게 지금 대만 침공에 관해서 여러 전문가분들의 의견이 굉장히 난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중국이 대만보다 압도적으로 무기가 우수하니까 그냥 이길 것이다. 네, 항상 어느 전쟁이든 그냥 이길 것이다라고 말하는 건 그건 비전문가인 거야, 진짜. 네. 그리고 뭐 어떤 분들은 뭐 미국이 도울 것이다, 미국이 안 도울 것이다, 뭐 굉장히 설왕설래가 많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전쟁에 대한 거를 특히 전투 시나리오 이런 부분들을 분석을 하려면은 몇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전장 정보 분석이라고 하는데 먼저 언제 공격할 것이냐. 만약에 전쟁을 한다면 중요하죠. 네, 그게 중요할 겁니다. 중요하죠. 대만은 기후를 조사를 해보니까 5월 초부터 본격적인 우기가 시작된다고 거기가 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더럽긴 하지. 그렇죠. 그래서 7월부터 9월까지 태풍이 불어온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거기 태풍 무섭죠. 그쵸. 올라오면은 우리나라 수준이 아니잖아요. 그럼요. 건물이 날아다니는데 그래서 이 남부 가오슝 일대 특히 태풍과 강우가 집중이 된다 합니다. 그럼 이런 것들 고려해 봤을 때는 대만의 상륙 작전이 가능한 시기는 11월부터 4월까지 그 6개월 안에 모든 걸 끝내야 됩니다. 이 6개월 안에 대만 섬을 평정하지 못하면 엄청난 보급난에 시달릴 수가 있죠. 근데 그 자체가 난제네. 아무리 현대 뭐 어쩌고 저쩌고 해도 대만이라는 데가 지형이 정말 험한 데잖아요. 그렇죠. 그 유명한 일본군도 아마 저기 버마 정글보다 대만서 싸우는 게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맞습니다. 그 원주민들한테 그렇게 고생한 것도 맞습니다. 그 엄청난 산악지대를 6개월 안에 평정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래서 그 다음으로 이제 대만섬의 지형을 분석을 해보면 대만섬은 타이완의 중앙산맥을 중심으로 구분이 되거든요. 그래서 동쪽은 산악지대여서 상륙이 어렵습니다. 저발이나 상륙이 어렵고 상륙할 수 있는 곳이 제한적이에요. 근데 서쪽은 상륙이 쉽습니다. 해안선이 많아서. 남쪽은 상륙은 가능한데 군사기지가 밀집해 있어요. 그렇죠. 북쪽은 제한적이지만 수도랑 가깝고 상륙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럼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분석을 해보면 결국은 주타격 부대, 주공이 될 부대는 중부와 북부로 상륙을 할 수밖에 없을 거고 보조 타격 부대는 남부로 상륙을 하거나 아니면은 양동 작전 부대가 동부로 들어올 수 있겠죠.
근데 그 중부 북부도 너무 제한되잖아요. 속된 말로 너무 뻔하죠. 단점이 들어올 있죠. 수 있는 곳이. 위험하긴 위험하지. 그러면은 상륙이라는 건 또 그냥 우리가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무슨 라이언 일병 구하기 하는 것처럼 뭐 모래사장으로 돌격하는 것만이 상륙이 아니거든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항구를 확보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요 항구를 분석해 보면 뭐 지룽, 타이중, 화롄, 가오슝 이렇게 4개 정도가 있는데 이런 것들을 확보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강습 상륙이 결국은 지룽항과 타이중항을 중심으로 전개될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물자를 양육하기 위한 행정 상륙이 진행이 되겠죠. 그 다음으로 중요한 건 이제 공군 기지입니다. 공군 기지를 분석해 보면은 뭐 신주, 타이중, 자이, 화롄, 타이둥, 가오슝, 타이난 이 정도가 있거든요. 이 중에서 주력 전투기라고 볼 수 있을 만한 곳이 북서부에 위치한 신주 기지. 여기 미라지 2000-5가 약 40대 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뭐 자이 공군 기지 F-16 A B형에 있는데 여기 F-16 V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거든요. 저기 중간에 말 죄송하지만 네네. 대만의 그 산이 우리나라 산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한국 분들은 우리나라가 산이 되게 험하다고 네. 선입견이 있는데 저쪽 산은 안 가보셨으면은 정말 그 우리 산하고 차원이 달라요. 근데 그 기지가 그런 네. 산 속에 나 지하 터널 같은 데로 돼 있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기본적으로 대만군의 군사 기지들은 해안선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해안선에서부터 뒤쪽으로 이제 지하 벙커들의 라인이 구축이 돼 있고 그 뒤쪽으로 산악지대나 이런 곳에 지대공 미사일 포대나 아니면은 지대지 탄도탄 포대, 뭐 지대함 미사일 포대 이런 것들이 다 완전히 유계화돼서 지하화돼서 그래서. 숨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탑건 2에 나오는 그런 식으로 상당히 고난도로 돼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맞습니다. 그건 좀 인위적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제로 그런- 대만군의 패트리어트 포대들이 숨겨져 있는 거 보면은 그냥 진짜 안반 밑에다가 굴을 만들어가지고 갖다 그러니까요. 놨거든요. 북한의 강화 버전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물론 대만이 중국보다 전체적인 군사력의 파이 자체는 작죠. 그렇죠. 그런데 중국이 모든 군사력을 대만에만 쏟아부을 수는 없는 그렇게는 거죠. 안 되죠. 그러니까 많은 네. 분들이 착각하는 게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중국이 옛날에 성이 50개 정도인데 한 성이 반란을 일으켰다. 네. 그럼 1대 49의 싸움 아니냐? 아니에요. 전 성에 있는 병력을 한 군데다 못 모읍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3대 1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A라는 성이 반란을 일으키면 주변 3개성 군대로 진압을 하지 이게 통으로 오질 않아요. 물론 중앙군이 오긴 오지. 그러나 그거는 기본적으로 오는 거고 뭐 49대 1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지금 아무리 주변에 대만에 중국의 전쟁 날 위험이 없다 그래도 모든 전력을 한 곳에다 몰아박지는 못해요. 이건 뭐 군사의 철칙이죠. 거기다 이거 자업자득인데 중국이 주변국들하고 친하게 지내는 나라가 단 하나라도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못 움직이죠. 아무튼 아니 근데 의외로 이런 상식적인 거에 좀 네. 약한 분들이 많아서 정말로 중국 사람들이 일개 성에서 반란 나는 걸 왜 그렇게 무서워? 나도 옛날에 사실 그랬어. 그 뭐 저기 국민당 쫓겨갔을 때도 운남성 쪽으로 쫓겨갔을 때 운남성 하나 차지하고 있다. 아유 뭐 다 끝났네. 얘들은 절대 그걸 끝이라고 생각 안 그쵸. 하잖아요. 끝이 한 개 성이 사천성 하나 떨어진다. 촉 사천성 하나잖아. 아 그게 사실은 5개 성 정도의 역할을 하고 전력을 기울여도 그거 간신히 조금 많은 수준밖에 안 돼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을 분석을 해보면은 중국 인민해방군의 전투기 주력들은 역시 대만의 북부와 중부 지역에 집중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지역들을 커버를 해야 되니까 동부와 남부 지역에는 이제 항공모함의 함재기와 해군 항공대 전력들이 투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러면 중부와 북부를 따라서 일제파로 남부정구 예하에 3개 항공사단 216대 정도의 전투기가 들어갈 것 같고요. 대만 북부에 동부정구 2개 항공사단 144대 정도의 전투기 그리고 젠 20 스텔스 전투기 50대 정도가 가용합니다. 지금 중국이 전투기 전력 특히 젠 20을 정말 찍어내고 있거든요. 붕어빵 찍듯이. 그래서 북부 정부부터 해가지고 쭉 배치를 하고 있는데 문제는 아까 박사님께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전력들을 다 끌고 올 수 없다는 거죠. 그래서 주력이 되는 거는 결국 동부 정부와 남부 정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머지는 움직일 수가 제한되거든요.
그럼 대만의 주요 육군 기지는 어디에 있냐? 대만의 국방부하고 합동작전지휘센터는 타이베이시에 보면 형산지휘소와 원산지휘소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거 말해도 되겠죠? 아니 뭐 상관없지 뭐 그냥 제가 웃은 거는 저 타이베이 지명이 전부 저기 중국 본토에 있는 지명이에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재밌어.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 좀 농담으로 하려고 이게 피난을 왔잖아요. 네네. 그럼 예를 들면 우리나라 좀 뭐 신의주 평양 막 있잖아. 그럼 섬에 가가지고 평양동, 신의주동 막 지명이 그래요. 형산하고 무슨 산? 이 원산지휘소입니다. 원산은 내가 모르는데 형산은 유명한 섬. 네. 무협지 형산파 산입니다. 아, 중국 역사에서 중요한 산이에요. 이 동네는 지명이 다 비슷비슷한 것 지명이 같아요. 다 그 지명이야. 여기도 평양이 있는데 저기도 평양이 있고. 너무 재밌어. 그 대만의 육군사령부하고 지상작전지휘부는 타오위안의 룽탄이라는 곳이 있거든요. 거기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만의 그 세부 부대들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군단급으로 말씀을 드리면 대만의 제일 최정예 부대라고 볼 수 있는 부대가 저는 육군단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대만 육군단이 타오위안시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미국으로부터 수입한 M1A2T 타이완이라는 뜻이죠. 요 전차가 배치가 되고요. 타이중시에는 10군단이, 가오슝시에는 8군단이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에만을 아이브람스를 줬네. 네, 이제 들어가고 있어요. 원래 더 빨리 들어왔어야 되는데 바이든 정부에서 차일피일 미루다가 조금씩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륙은 또 아무데나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상륙할 수 있는 곳을 분석을 해보면 북부에는 타오위엔부터 신주현까지 관음 해변 그리고 펑비웨이 방파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이 관음 해변부터 주웨이 어항이라는 곳까지 24km, 펑비웨이 방파제에서 관음 해변까지 20km 정도 돌격 상륙할 수 있는 해안선이 있어요. 중부 지역에는 퉁샤오 발전소에서 하유신 슈프링 샤오 초소라는 곳이 있는데 해안 경찰 초소입니다. 여기까지 한 14km 정도의 구간이 있고 대한양 공업묘지부터 퉁샤오 발전소까지 19km, 타이청 항구부터 대한양 공업묘지까지 24km 이렇게 3개소 정도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남부에 2개소, 동부에 2개소가 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의 지역 면적을 분석해 보면은 한 번 강습 상륙을 할 때 최대 15개 합성 여단을 동시 상륙시킬 수 있는 면적이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가용 전력은 어떻게 되냐? 아까 제가 동부 정구와 남부 정구가 가용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중국군은 우리 군하고는 좀 다르게 합성 여단이라는 편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합성 여단, 가운데 중자를 쓰는 중합성 여단. 어렵다. 경합성 합성 여단이 무슨 뜻이에요, 그러면? 복합이라는 소린가? 말 그대로 지금 한국군이 지금 하려는 아미타이거 비슷한 겁니다. 그러니까 기갑이랑 보병이랑 네. 다 섞어서 여기에 기갑, 기계와 포병, 제한된 방공 역량, 정찰, 화생방이 같이 들어갑니다. 요게 들어가서 이제 합성 여단이 되는 건데 전차의 비율이 더 높으면 무거울 중자를 쓰는 중합성 여단이 되는 거고 장갑차의 뭐 비율이 더 높으면 경전차 비율이 네. 높으면 그렇게 가운데 중국잖아요. 중, 다 없으면 경 이렇게 가는 거예요. 요게 동부 전구에 36개 플러스 전구 직할 5개 여단이 있습니다. 남부 전구도 비슷한 규모가 있는데 동부 전구에는 71, 72, 73 집단군이 있고 이게 집단군들마다 얘의 합성 여단의 편제가 조금씩 다릅니다. 이걸 다 말씀드리려면 너무 어려워지실 거예요. 그리고 남부 전구에는 74, 75 집단군이 있는데 마찬가지로 얘의 12개 여단씩 가지고 있습니다. 편제는 조금씩 다르고요. 근데 이 동부 전구와 남부 전구를 제가 왜 꼽았냐면은 여기에 이제 상륙 여단이 있습니다. 우리 해병대 개념처럼 이런 상륙 여단들을 보유하고 있어서 얘네들을 동원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런 것들을 가지고 나서 전쟁 전, 전쟁 개전 당일, 그리고 전쟁 개전 후 이렇게 3개의 구간으로 나눠서 볼 수 있습니다. 그간의 중국이 주변국과 전쟁을 치러놓은 것들을 살펴봤을 때는 분명히 자신의 후방을 안정화시키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러시아하고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을 체결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죠. 그러면서 인도하고는 잠무 카슈미르 지역에서
뭐 평화조약까지는 아니더라도 뭔가 그들의 도발을 억제할 수 있는 뭔가를 체결하려고 할 겁니다. 대만섬을 통일하겠다라고 이제 선포를 하겠죠. 그러면서 대만을 지원하는 모든 국가들을 핵을 포함한 수단을 동원해서 공격하겠다고 협박을 하고 한국과 일본 등 주변국을 이제 겁박하려고 할 겁니다. 다음부터가 조금 우리 팬 여러분들께서 뭔가 섬뜩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이번에 교보문고에서 손자병법을 출간했습니다. 이게 지금 세 번째 판인데 과거에 올제에서 2번 냈고 그것을 개정해서 손자병법을 새로 만들었습니다. 지난번에 냈던 책의 한 20% 정도 수정한 것 같아요. 제가 손자병법은 진짜 애착을 많이 하는 책인데 손자병법에 나온 기존의 책들을 보면 병서적인 의미를 가지고 손자병법을 해석해야 되는데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경영논리, 처세 이런 선입견을 가지고 이걸 해설하는 책들이 너무 많더라고. 이 손자병법이 그럼 오늘날 경영이나 뭐 리더십이나 처세에 도움이 안 되느냐? 당연히 되죠. 그런데 여기 쓰인 의미는 전술적인 의미로 쓰여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의미를 찾은 다음에 그거를 리더십이나 처세나 경영에 적용해야 되는데 전술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경영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걸 억지로 해석해서 하니까 왜곡이 돼버린단 말입니다. 그래서 손자병법의 이야기를 실제 전쟁사의 사례를 통해서 이게 이런 의미다. 그리고 이것이 전쟁사에서 이런 의미가 있다. 라고 밝히는데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실제로 그렇게 전쟁사와 비교해 보니까 손자의 의미라든가 병서의 의미가 기존에 해석하고 많이 다른 것을 알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손자병법의 하나하나 이야기를 전쟁사의 사례하고 비교해서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보시면 진짜 올바른 전략, 전술, 리더십, 처세의 원리를 여러분이 정말 손자가 말한 뜻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